안녕하세요. 척수손상 환자분들과 가족 여러분. 저는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 강의를 맡은 척수장애인 당사자이자 재활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는 김동구입니다. 척수손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던 지난 1강과 척수손상 후 배뇨 및 배변 관리에 대해 다루었던 2강에 이어 3강은 척수손상 후 합병증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 3강 척수 손상 후 합병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합병증이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욕창, 두 번째는 심혈관계 문제들, 세 번째는 그 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 1 욕창입니다. 욕창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욕창의 단계,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욕창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이란 압박 궤양이라고도 불리며 돌출된 뼈 위에 있는 피부가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궤양을 의미합니다.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25%에서 66%에 이르는 발생률을 보이며 욕창을 가진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4.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욕창은 손상된 조직의 깊이에 따라 4단계로 나뉠 수 있으면 그 외 2단계를 추가하여 단계를 분류합니다. 1단계는 표피는 정상이나 30분 내로 없어지지 않는 홍반이 생긴 경우, 2단계는 피부 조직의 부분 손상으로 표피 혹은 진피가 손상된 경우, 3단계는 피부와 피하 조직까지 침범되는 경우, 4단계는 뼈와 힘줄, 근육까지 노출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피부 전층 및 피하 조직 소실후 딱지 형성으로 인해 깊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인 단계 측정 불가, 보라색 혹은 갈색으로 탈색된 국소 부위 또는 피가 찬 수포가 존재하는 심부 조직 손상 의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를 말씀드릴 텐데요. 척수손상 초기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관계로 체위에 따라 욕창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똑바로 누우면 꼬리뼈 위쪽인 척추 부위와 발 뒤꿈치에 욕창이 많이 발생합니다. 90도 각도로 옆으로 누우면 대퇴골의 대전자 부위에 욕창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는 시간이 늘어나면 좌골 부위에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욕창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욕창 예방은 척수 손상 후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지속적인 압박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를 30도 이상 올리게 되면 몸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척추 부위에 전단력이 생겨 욕창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대 머리를 비스듬히 올려서 기대고 앉아있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누워있는 자세를 2~3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욕창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욕창 매트리스는 공기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셀로 구성된 매트리스로 공기압이 교대로 변하면서 압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우면 척추 부위 압력이 높아져 욕창이 쉽게 생기고 90도 옆으로 누우면 대퇴골 대전자 부위에 압력이 높아져 욕창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옆으로 30도 정도 몸을 기울여서 눕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누우면 엉덩이의 두꺼운 볼기살이 침대에 닿게 되므로 욕창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휠체어를 탔을 때 30분마다 좌골 부위 압력을 없애도록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는 두 팔로 들어서 엉덩이를 올리도록 교육했으나 이럴 경우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일 좋은 방법은 몸통을 앞으로 충분히 굽혀서 엉덩이가 휠체어 방석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욕창이 생겼을 때 흡연을 해도 될까요? 흡연은 욕창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산소와 영양이
피부에 공급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욕창이 발생하면 원활히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도 새살이 자라나기 힘든데 니코틴의 영향으로 보급로가 차단되면 욕창이 더욱 나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심혈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수 손상 후 심혈관계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척수가 손상되면 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휴지기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 등의 다양한 심혈관계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무엇일까요? 누운 자세에서 기립 자세로 이동 시 갑자기 혈압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수손상에서 흔하고 불완전 손상보다 완전 손상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보통 손상 초기에만 증상이 있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 순응이 되지만 상위 경수의 경우에는 증상이 긴 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으로는 몽롱함, 어지러움, 이명, 실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자세 변화로 인해 정맥혈이 하지로 고이게 되면 혈압 수용체가 혈압 강화를 감지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척수손상 환자는 이러한 기전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혈압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침 기상 후 처음 앉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10도에서 20도 정도 머리를 세운 자세로 취침하면 아침 기상 후 기립성 저혈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자세 변화를 시도하고 기립 시에 하지와 복부에 압박 스타킹이나 복대를 하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염분과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고 교감신경 항진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밥을 먹다가 어지러워서 졸도한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할 때 오전에 처음 휠체어를 타고 나서 또는 경사 침대에 서는 경우 어지러워지면서 심한 경우 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나타납니다. 밤에는 누워 있으면 혈액이 온몸으로 골고루 퍼지면서 아침에 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 앉으면 혈액이 갑자기 아랫배와 다리로 내려가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여 어지럽고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지만 놀라지 말고 잠시 침대를 눕히거나 휠체어를 뒤로 해서 머리를 낮춰주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꾸준히 앉는 연습을 하고 경사 침대에 서는 연습을 하면 점차 좋아지고 아랫배와 다리로 혈액이 몰리지 않도록 복대를 착용하여 꽉 조이고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율신경 과반사증이라고 불리는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변 저류로 인한 방광의 과팽창이나 방광염, 변비로 인한 직장 팽창, 욕창, 내성 발톱, 끼노노시나 신발, 급성 복부 질환, 골절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율신경 과반사증의 증상으로는 발작성 고혈압, 심한 두통, 발한, 코막힘, 안면 홍조, 인모, 반사적 섬액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환자를 앉히고 압박 스타킹 복대는 벗기고 꽉 끼는 옥등은 벗겨야 합니다. 도뇨 및 관장을 통해 방광 및 장을 비워 자극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신속히 병원을 내원하여 2분에서 5분 주기로 혈압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축 혈압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의식소실, 뇌출혈, 심방세동, 폐부종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이상 발사증은 적절한 방광 및 장 관리, 피부 관리가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분만 시에 자율신경 이상 발사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만 전 재활학과 전문의와 반드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척수손상 환자에게 발생하는 그 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체온 조절, 화상 예방, 골다공증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수손상 후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수손상 후 체온 조절 이상은 특히 흉수 6번 이상의 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의 기능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체온 조절 과정은 추울 때는 몸을 덜덜 떨거나 더울 때는 땀을 흘려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척수손상 후에는 손상 부위 이하에서는 땀을 흘리거나 몸을 떨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지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죠. 즉, 일사병이나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흉수 이상 부위가 손상되신 분들은 태양이 장렬하는 더운 날이나 너무 추운 날과 같은 극한적인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화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척수 손상으로 감각과 움직임이 떨어져 화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일상생활 중 화상을 주의하는 경우는 언제가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욕을 할 때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확실히 구분하고 물의 온도를 확인해야 하며 갑자기 물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물의 온도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감각이 있는 부위부터 흐르는 물에 샤워하고 감각이 저하된 부위는 미지근한 물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사 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휠체어에 앉은 채 커피, 컵라면, 떡볶이 등을 무릎 위에 올리거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 전기담요, 전기장판, 옥돌 매트, 돌침대, 핫팩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지히터나 전기히터 등의 온열 장치에 가까이 앉지 않으며 감각이 저하된 부위에는 온찜질, 스포찜질도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척수손상 후에는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어 다리뼈의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칼슘 섭취를 늘립니다. 칼슘은 우유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하루에 200ml 우유팩 2개를 마시면 필요한 양의 칼슘을 보충할 수 있으며 우유를 마시기 힘든 경우에는 칼슘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둘째, 선을 운동을 합니다. 척수손상 환자의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면 요추보다 대퇴골 골밀도가 많이 감소합니다. 대퇴골의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을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 흡연을 하지 말고 음주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 시 골절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다리뼈에 무리가 갈 만큼 과도하게 힘을 주는 관절 운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골밀도 수치가 골다공증 기준보다 떨어지면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척수손상 후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의 내용에 토대가 되는 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 영상 제목과 같은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이라는 책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대한척수학회, 대한재활의학회가 공동 제작하였으며 척수손상 시 초기에 궁금한 것들이나 퇴원을 앞두고 궁금한 것, 유용한 정보 및 기관 소개들이 담겨져 있는 척수손상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강의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이 해당 책자에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강의는 해당 책자의 일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책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통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이북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척수 손상이 무엇인지, 2강에서는 척수 손상 후 배뇨 및 배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번 3강에서는 척수 손상 후 발생하는 합병증과 관련하여 그 일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강의를 통하여 척수손상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통해 척수 장애를 이해하고 다시금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준비된 일상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